빅데이터, 머신러닝, 그리고 AI 3편 영상입니다. 자, 세 번째 영상에서는 오늘은 주로 할 얘기는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지난 1편하고 2편에서는 저희가 주로 빅데이터란 무엇이냐 라는 것을 1편에서 얘기를 했고, 자, 2편에서는 AI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지는 않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이 빅데이터와 AI를 전체 그림을 하나로 묶는 것이 제가 데이터라고 처음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이해해야 되느냐? 바로 머신러닝을 이해해야 돼요. 자, 바로 그 머신러닝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인공지능, AI라는 개념은요, 그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처음에 제가 그분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AI라는 단어 용어 자체가 처음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도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최초의 컴퓨터가 거의 ENIAC이라는 것이 사실은 거의 2차 대전 중간에 만들어졌으니까 1940, 50년대 사이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시기에 인공지능이라는 컨셉이 이미 나온 거예요. 용어가. 자, 그럼 그 당시의 인공지능은 어떤 것을 얘기했느냐면, 말 그대로 사람의 머릿속을 그대로 컴퓨터로 옮겨보자는 거예요. 사람처럼 생각하는 컴퓨터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난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래서 이렇게 하고 저래서 저렇게 하고라는 이런 과정, 우리 누구나 머릿속에 그런 논리를 사고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항상 그렇게 논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만, 자,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딱 포착해낼 수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컴퓨터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컴퓨터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그러면 컴퓨터는 그 사고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함으로써 사람의 지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직관적인 접근 방법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 접근 방법을 무슨 방법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연역적인 추론 방법에 기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연역적인 추론 방법이 뭘까요? 그것을 이해해 보려면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중학교 수학일지 초등학교 수학일지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은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수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배웠어요. 자,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면, 삼각형 A에 빨간색 각 하나, B에 노란색, C에 파란색, 이 세 가지 각을 재서 합해보면 180도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것을 증명을 해본다면, 자, 이 선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리죠. 자, 그러면 일단 노란색을 봅시다. 자, 노란색의 이 각은 뭐하고 같으냐? 이거하고 같죠. 왜냐면은 이 보라색 두 선은 평행하니까. 평행한 두 선 상에 하나의 교차선이 들어가면은 동위각으로서 이 각과 이 각은 동일한 겁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을 봤을 때 이 각하고 빨간색 이 각은 동일해요. 이것을 이제 엇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같으냐? 뭐 보면 이렇게 똑같이 요걸 요렇게 연장해서 보면은 이거하고 이 각이 같죠. 그럼 이것의 대각인 이 각이 같죠. 그러므로 이것과 이 각은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다 모였죠. 파란색, 빨간색, 녹색이 다 모여서 직선상의 180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사고방식, 이런 추론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그것을 연역적인 추론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쭉 조합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뭔가 새로운 사실을 도출해내고 그걸 배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인간은 굉장히 쉽게 연역적인 추론을 해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사고를 하고 뭐 하는 그런 패턴을 사실은 그대로 도출해낸다고 하는 것은 연역적인 추론에 가깝죠.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국내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냐면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것이 한때 유행을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전문가 시스템의 취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재무 업무에 회계 업무에 어떤 전문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회계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떤 사고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거치는지를 쭉 다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업무를 할 때는 어떤 점을 고려해서 어떤 조건을 체크해 본 다음에 그 조건이 맞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뭘 또 다음 어떤 업무로 넘어가고 뭘 또 그 단계에서는 고려하고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그 세계를 한번 쭉 그려내보자. 다 도출해내서 그것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것. 바꿔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컴퓨터한테 그대로 실행하라고 얘기하면 결국엔 그 사람의 업무적인 지능을 컴퓨터에게 그대로 주는 것이고 그러면 그 전문가는 뭐 안 된 말로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컴퓨터가 다 그 사람이 업무적인 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전부 다 컴퓨터가 이제 아니까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전문가 시스템이었어요. 지금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 없을까 뭐 모르겠습니다. 뭐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실패를 했죠. 왜? 인간은 우리의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개의 사진을 보고 우리가 왜 그걸 개라고 판단하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인간은 너무나 모르거든요. 그 상태에서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전부 프로세스화한다? 컴퓨터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그걸 또 번역을 한다? 실패한 거죠. 그래서 자, 인공지능을 구현하고자 했던 연역적인 접근 방식은 전문가 시스템으로 대변되는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되는 이 시스템은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대안이라기보단 같은 시기에 또 나왔던 접근 방식이에요. 다른 접근 방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의 주제가 될 귀납적인 추론 방식이에요. 자, 삼각형의 내각의 합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연역적인 추론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었어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것을. 그죠? 자, 이것이 유일한 방법일까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학습하는 방법이 이것이 유일한가요?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수많은 삼각형을 조사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는 무한대의 삼각형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100개의 삼각형을 쭉 뽑았어요. 다 가져와서 100개의 삼각형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다 재본 거예요. 얘도 한번 재보고 얘도 재보고 얘도 재보고 얘도 재보고 쭉 했습니다. 100개를 재봤어요. 결과가 전부 다 합이 다 180도인 게 나왔습니다. 100개는 다 180도구나. 그런데 전체 삼각형은 무한대죠? 100개만 봐가지고 삼각형 전체에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규칙이 다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힘들죠. 그래서 10,000개를 조사해봤어요. 또 똑같이 다 재보고 세각을 다 재보고 합해서 10,000개를 뒤져보니까 다 180도예요. 그럼 아까보다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에 대한 좀 더 확신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100만 개를 해봤어요. 100만 개의 삼각형을 다 재고 다 조사를 해보니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전부 다 180도라네. 100만 개의 샘플을 해보니 그러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고 볼 수 있겠구나 라는 패턴을 우리가 찾아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기존에는 몰랐던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을 새롭게 학습한 거예요. 꼭 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하지 않아도 약간은 무식한 방법으로 실제 사례와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이제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속에 숨겨진 패턴과 규칙을 통해 학습하는 것. 그것이 귀납적인 추론 방식, 귀납적인 학습 방식입니다. 머신러닝은 바로 이 귀납적인 방식에 기반하고 있어요. 수많은 데이터를 살펴보고 데이터를 살펴본 다음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규칙과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새로 배울 수 있는 규칙이고 패턴이구나 라는 것을 도출해내는 것. 그리고 그 도출해낸 규칙으로 다음에 벌어질 일을 예측하는 것. 그런 것이 머신러닝이 하는 일이에요. 자, 머신러닝은 그럼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할까요? 삼각형을 10,000개 모으고 100만 개 모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이라는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 빅데이터 현상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데이터가, 특히 디지털 데이터의 양과 종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머신러닝이 참조할 데이터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 종류까지 다양해진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언급을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다양하고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만한 하드웨어의 성능이 뒷받침되었다. 자,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탁 일으키면서 머신러닝이 말 그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 2010년경쯤부터 해서 2010년 전후로 해서 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과거에는 사실은 찬밥덩어리였거든요. 왜냐하면 발상은 한참 됐어요. 머신러닝이라는 것의 발상도 한 1960년대인가 70년대인가 얘도 이 자체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지만 오랜 세월 동안 굉장히 등한시되어 왔습니다. 왜? 데이터도 부족했고 컴퓨터 하드웨어 성능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상은 좋으나 실현이 불가능한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그런데 2000년경에 들어와서 2010년경에 특히 들어와서 그 두 가지 충분 조건이 채워지자마자 이 머신러닝이 확 뜬 거죠. 그러니 AI를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은 머신러닝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구현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날의 AI가 마치 머신러닝하고 동의어처럼 쓰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I 테크놀로지는 전부 머신러닝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만큼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머신의 두뇌로서 올드 머신을 스마트 머신으로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만큼 AI의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 그 주춧돌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연역적인 추론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데이터로부터 패턴과 규칙을 도출해내서 학습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되고요.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 성능이 충분히 뒷받침이 돼야 돼요. 2010년경에 들어와서 빅데이터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데이터의 양과 종류가 풍부해졌고 첫 번째가 조건이 만족했죠. 자, 하드웨어 성능 면에서도 GPU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병렬 아키텍처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에 의해서 부족한 하드웨어 성능도 굉장히 보완이 됐어요. 그러면 머신러닝이 갖춰야 될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서 머신러닝의 활용도나 실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그러니 이제 AI가 꿈이 아니구나. 머신러닝을 활용하면 우리가 진짜 AI를 구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AI 기술들이 확 꽃을 핀 겁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와 머신러닝과 AI의 연결점이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걸 이해를 하시겠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끝낼까 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예시를 들어서, 그러면 머신러닝이라는 것에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얘가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는 건지,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는 건지를 한번 예시를 한번 잠깐 좀 들어볼게요. 자, 오늘은 영상 길이가 좀 길어질 겁니다. 도저히 짧게 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코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아마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코딩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전통적인 우리가 프로그래밍 방식, 그러니까 머신러닝 이전에,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이 방식이 뭐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강력한 방식이지만, 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 그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계란을 고르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저는요, 개인적으로 계란을 6개들이만 사고요.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최소 7일 이상 남은 것만 사요.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저는 그 계란을 삽니다. 자, 그거를 한번 우리가 프로세스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제가 먼저 마트에 갔어요. 계란 매대 앞에 썼다고 치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너무 길다. 계란을 하나 골랐어요. 계란 선택. 고른 다음에 내가 맨 먼저 체크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달걀이 6개 드립니까? 12개 드립니까? 아니면, 아니보다. 6개? 아니면은 뭐 12개? 6개 여부를 그냥 검토한다고 하죠. 6개 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만약에 NO라면 저는 다른 계란을 또 선택을 해야겠죠. 만약에 이 결론이 YES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제 다음 조건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조건은 뭐였죠? 다음 조건은 유통기한이 최소한 7일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유통기한 7일 이상 여부를 체크를 해요.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계란을 선택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계란을 구매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프로세스죠? 자, 제 머릿속에서 계란을 선택하는 로직은 이렇게 돌아가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서 제가 이 일을 컴퓨터한테 시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내가 이 로직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저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컴퓨터가 이걸 이해할 수 있나? 지금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못해요. 그러면 내가 해줘야 되는 건 뭐냐? 저는 코딩을 해야 돼요, 이제. 자, 이 과정을 코딩을 통해서 뭘 만들어야 되냐?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결국 이 코딩이라는 것은 이 전체 프로세스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의 언어로 전환한다는 뜻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코딩을 통해서 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자,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저는 이것을 컴퓨터한테 줘요. 그리고 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넌 이거를 실행해.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면은 이 과정을 가만히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복기를 해보면 제가 프로그래머인 사람인 내가 모든 로직을 다 생각해냈죠. 저는 달걀을 고르는 과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가라는 것을 정의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이거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을 내가 스스로 거쳤고 그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한테 설치를 전해주고 자, 너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만 해. 자, 그럼 여기서 컴퓨터라는 머신은 굉장히 수동적인 주체죠.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다 했어요.
내가 다 하고 심지어 네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까지 내가 번역을 해줬으니까 자 너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그냥 내가 다 생각해 놨으니까 넌 그냥 이거를 실행만 해. 너 이렇게 단순한 거 잘하잖아. 단순한 거 그냥 넌 실행만 해. 그러면 얘가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하면서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다시 반복드리지만 이 컴퓨터라는 머신은 두 번째에서 제가 올드 머신하고 스마트 머신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전형적인 올드 머신이죠. 왜? 얘는 내가 시킨 거를 그대로 실행만 하니까. 내가 지시한 바에서 단 한 치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얘는 올드 머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잠깐 봅시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왜 이런 로직을 세우게 됐을까요? 왜 제 나름대로 이게 계란 선택 로직을 만들게 됐을까요? 6개들이만 사고, 유통기한 7일 이상 남은 것만 사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가훈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내가 어디서 책에서 봤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저의 직접 경험에서 나왔을 수도 있죠. 제가 과거에 계란을 이렇게 사봤더니, 결국 이런 상태에 머무르더라. 그 경험을 비추어 반추해 보니, 그러면 계란은 이렇게 사야겠구나라는 그런 답을 내가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에 취해서 나온 어떤 그 로직을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고 이거를 코딩하고 프로그램에서 컴퓨터한테 실행해라고 지시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귀납적인 접근 방식, 데이터에 기반한 방식은 어떤 거냐? 자, 과거에 데이터가 나의 과거 계란 구매 내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총 몇 번을 샀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을 샀습니다. 과거에 제가 계란을 8번을 구매했던 이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샀는데 그 결과적으로 그 계란들이 어떻게 됐느냐? 뭐 남겨서 결국에는 유통기한이 남아서 버려버렸다던가 아니면 다 먹어치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결과를 다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어쩔 때는 12개짜리를 사서 제 유통기한이 10일 남았었는데 다 못 먹고 버렸어요. 6개짜리를 샀는데 유통기한이 4일 남았었고 샀을 때 샀고 그 계란 결국에 다 못 먹고 버렸어요. 6개짜리 계란을 사고 유통기한이 7일 남은 걸 샀는데 그 계란은 다 먹었습니다. 6개들이 계란을 유통기한 12일 남은 계란을 샀는데 그 계란도 다 먹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8번의 과거 내역을 쭉 정리해 놓을 수 있겠죠. 이건 뭡니까? 데이터죠. 제가 데이터를 첫 번째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데이터라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발생했던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데이터예요. 이것도 데이터입니다. 유치해 보이지만. 자, 머신러닝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데이터를요. 내가 컴퓨터한테 줘요. 주고서 얘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이 데이터 속에서 계란을 고를 계란 선택의 뭐라고 그럴까?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이런 거를 네가 한번 뽑아봐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걸 주고. 그럼 얘가 뭘 하냐면 데이터를 쭉 봐요. 자, 이렇게 쭉 봅시다. 자, 제가 다 먹은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있네요. 자, 세 번 경우에 어땠는지. 달걀이 6개짜리 드리를 유통기한 7일 남았을 때 다 먹었어요. 6개들이 달걀, 유통기한 12일 남았을 때 다 먹었어요. 6개짜리 달걀, 유통기한 10일 남았을 때 다 먹었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 데이터 상으로 보면, 달걀이 6개짜리고, 유통기한이 7일, 12일, 10일일 때 다 먹었네요. 그럼 달걀을 다 드시고 싶으면 버리지 않고 다 드시고 싶으시다면 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럼 이건 뭐냐? 달걀 개수가 6개고 유통기한은 최소
10일 이상, 7일 이상 남은 것.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당신의 데이터상 당신은 이 조건을 만족할 때 계란을 다 먹게 될 겁니다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지금은 제가 눈으로 보고 했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은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내가 해야 되는 사람인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이 위의 데이터, 내가 계란을 샀던 과거의 나의 슬픈 이력을 정리해서 데이터로 만들어서 컴퓨터한테 줘요. 그럼 컴퓨터가 그 데이터 속에서 이 결과를 자기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힘든 일은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물론 사실 이게 그 데이터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라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해보면 데이터를 만드는 일이 훨씬 더 비중이 커요. 손이 더 많이 가는데, 뭐 어찌됐든, 인간은 기본 바탕이 되는 백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요. 컴퓨터한테. 그럼 컴퓨터는 그 데이터를 자기가 살펴보고 그 속에 존재하는 이런 규칙을 자기가 도출해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머신 러닝이라고 하면은 learn이라는 건 학습, 배운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럼 머신 러닝에서 도대체 학습이라는 것이 어느 단계이냐? 뭘 배운다는 거냐? 컴퓨터가 뭘 배우는 거냐면 자, 데이터를 보고 얘가 봤죠. 입력을 받아서 봤어요. 보고 그 속에서 쭉 패턴을 보고 뭘 학습했냐? 이걸 학습한 거예요. 이 로직을 학습한 거예요. 자기가. 이게 학습이에요. 그래서 머신 러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로부터 패턴과 규칙을 찾아내는 것을 무슨 접근 방식이라고 불렀다? 아까 귀납적인 추론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러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 사람인 내가, 이 부분에 사람인 내가 힘든 일을 다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아니고, 사람인 나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 데이터를 준비하는 일을 해야죠. 나머지 이 로직을 뽑아내고는 일은 누가 하느냐?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제일 커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게 어떤 일에서 굉장히 쓸모가 있는지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의 머릿속을 그대로 사실 옮겨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사실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 모르거든요, 사람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실제로 풀어보세요. 설명이 안 돼요. 그 알파고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바둑 기사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바둑 기사들이 한 수 한 수를 둘 때 물론 그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둔다는 것이 아니고 왜 그 수를 두셨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가 왜 그 수를 뒀는지 설명을 못 해요. 그냥 이 무브가 이 수가 왠지 직감적으로 더 맞다는 느낌이 들어서 맞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면 그래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 경험에 의한 어떤 전략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이렇게 아까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었을 때 이렇게 깔끔한 다이어그램이 깔끔하게 로직이 이렇게 돌아가서 어떤 한 수를 두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는 이세돌이 아니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어떤 로직을 따라서 그 수를 한 수 한 수를 두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자신들이 공부해오고 바둑 대전을 하면서 수도 없이 쌓았던 경험들이 어떤 직관을 갖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직관을 이런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 두는 본인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그려요? 못 그리지. 그러니 바둑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기존의 프로그래밍 방식으로는 이세돌을 곧 죽어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머신러닝 접근 방식으로 가보면 어떨까? 물론 알파고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동작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거기를 얘기를 하려면 방어학습이고 무슨 액티브 러닝이고 이런 복잡한 개념이 들어가지만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간단한 것만 얘기를 하면
알파고한테 지금 알파고는 뭘 가지게 된 거냐면 데이터를 살펴본 거예요. 자, 대국 데이터를, 바둑을 쭉 뒀던 데이터를 자기가 다 본 거예요. 몇십만인가 몇백만 개를 봤다고 그러죠. 그걸 쭉 보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직관이라는 걸 가지게 된 거예요. 뭘 가지게 된, 그러니까 이걸 가지게 된 거예요. 아까 달걀 부르는 이 예시를. 이건 굉장히 심플한 거지만 이 원천 데이터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바둑의 그 대국 무슨 뭐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대국 이력 같은 게 쭉 있으면 그런 걸 컴퓨터가 보고 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나름대로 자기가 로직을 짠 거예요. 그 로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사람은 몰라요. 이건 심플하니까 심플하게 딱 알 수 있죠. 내가 데이터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알파고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수를 뒀느냐? 그걸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설명 못해요. 이세돌이 그 네 번째인가 대국에서 한 번 이겼을 때 그때 뭐라고 했죠? 그때 알파고가 유일하게 졌는데 굉장히 이해 못할 수를 알파고가 뒀다고 했어요 그때. 이거는 초보도 하지 않는 뭐 그런 실수 뭐 수를 하나 뒀기 때문에 그걸 파고들어서 이겼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알파고도 자기가 거기다 왜 뒀는지 몰라요. 설명을 못해. 설명은 못하는데 수많은 자기가 그 바둑 기보를 보니 거기서 나오는 패턴과 규칙에 의해서 나는 여기에 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컴퓨터 자기는 알 수 있겠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종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정확하게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딱 그려낼 수 없는 그런 문제, 바둑 같은 문제, 이런 종류의 문제를 잘 해결해낼 수 있는 애가 바로 머신러닝을 활용한 시스템이에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네. 자, 어쨌든 오늘의 핵심은 자,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기반을 하고 있다. 귀납적인 학습, 귀납적인 접근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구현하라는 것이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처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드웨어 성능이 받쳐줘야 돼요. 자, 그 두 가지 조건이 2000년도 중반경 아니면 2010년도경쯤에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두각을 드러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꿈이 아니구나. 머신러닝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하고 머신러닝에 기반하여 AI라는 기술이 굉장히 꽃을 핀 겁니다. 그러면 AI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의 집합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영역은 바로 머신러닝이 되는 거죠. 데이터와 머신러닝과 AI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기존의 프로그래밍 접근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기존의 프로그래밍은 어땠어야 했냐면 사람이 로직을 다 생각하고 프로세스를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 프로세스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언어로 코딩을 통해서 전환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어야 돼요. 그 프로그램을 컴퓨터한테 심어줘서 너는 이걸 실행만 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과거가 아니라 이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머신러닝의 접근 방식은 어떠냐? 머신러닝의 접근 방식은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를 쭉 줘요. 그 데이터를 머신이 보고 그 속에 숨어 있는 패턴과 규칙을 찾아서 그것을 그 패턴과 규칙을 자기가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럼 도출해내고 자기가 도출해내는 그 로직대로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여기서 지금 하는 역할은 뭐밖에 없었죠?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준비하고 제공해 준 거예요. 물론 이걸 뭐 본격적으로 더 뒤에 가서 얘기를 하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더 해야 되지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어떻게 동작할지에 대한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을 자기가 뽑아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인간이 다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스스로 알아서 한다. 뭐만 해주면 데이터만 집어넣어주면. 자, 일단 그런 접근 방식이 머신러닝 접근 방식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 길어졌네요. 이번 화는 여기서 일단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좀 머신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AI를 좀 잘 활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본다기보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